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저는 휴가와 함께 자살 예방 다큐 취재로 일본에 다녀왔는데요. 일본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일본 시민사회의 여러 노력이 있었고요. 또 일본 정부에서 2006년 자살 예방법을 만들면서 국가적인 노력을 쏟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아진 일본 경제가 자살률을 줄이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지난해 4분기까지 8분기 연속 성장했는데요. 1989년 이후 28년 만에 맞은 최장기 호황입니다. 현재 자살자 수는 199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고요. 범죄율과 실업률도 함께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가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건 정말 진심으로 부럽더라고요. 애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8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혜민 PD와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주들이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하면서 오늘 BMW 관련자들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고소장 제출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화재 발생한 분, 이광덕 님이 이제 대표고, 네. 그 다음에 BMW 화재 피해자 모임이라고 결성된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회원 되시는 분 20인 해서 21명 분이 고소장, 고소인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피고소인은요? 피고소인은 이제 BMW 코리아 법인, 그 다음에 BMW 독일 본사 법인하고, 네. 개인으로는 이제 코리아의 김효준 회장하고 기술 담당하시는 분 2분, 그 다음에 독일 본사에서 지난 월요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분이 와서 발표를 한 분이 있는데, 네. 품질관리 담당 수석부사장, F&B 클러 등 4명 이렇게 해서 법인 2개, 그다음에 개인 6명 이렇게 피고소인이 8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BMW와 관련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호사께서는 BMW 직원들, 그러니까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신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BMW와 관련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고소장을 내신 거는 BMW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네. 법인과 직원들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결함은폐가 자동차관리법에는 이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본사하고 여기 코리아 간에 오고 간 이메일 이거 강제 압수수색 등 통해서 강제 수사해야지. 네. 이 결함은폐 의혹이 신속하게 밝혀진다. 네. 국토교통부는 이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네. 우선 내라 그래고 안 내면 기다리고 또 내라 이렇게 하면 부디 하세요 어디라. 이거 강제 수사해서 빨리 밝혀야 된다. 네. 하는 게 이제 형사고소하게 된 거고, 민사소송은 지난주에 2차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분들, 네. 내 차 이제 위험해서 못하게 됐다. 그래서 사용이익 상실,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하락에 대한 차량 가치 손실, 정신적 피해, 결함 은폐하고 이 화재 위험 무릅쓰고 타는 등에 대한 정신적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요. 아, 이번에 동시에 같이 하신 거군요.
예, 소위 집단 소송을 이제 지난주에 2차례 진행을 했고, 네. 어제는, 실제 화재가 나셔서 피해보신 분들 맞습니다. 4명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오늘 하신 거는 이제 형사 고소시고 강제 수사를 네, 해라라고 말씀을 네. 하셨고 그 근거로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한 그 BMW 본사와 BMW 코리아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지금 내신 네. 거예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네. 이 작년에 그 전국 각지에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네. 문제된 EGR 벨과 EGR 쿨러 등을 교체하는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서비스 센터와 BMW 코리아 간에 오고 간 그 이메일 등도 강제 수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 화재가 쭉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이런 그 공식 판매 대리점이 화재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보고서도 그 피해자들한테 주고 원인 불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때 조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진술도 들어야 되고 또 BMW 코리아하고 그분들 간에 오고 갔던 메일 이런 것도 강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형사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BMW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은폐를 한 것이다. 그걸 주장. 네, 그렇죠. 이게 BMW에서 독일 본사에서 온 사람도 시행을 했지만 2016년부터 이 EGR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야 내서 이렇게 좀 늦게 리콜을 했다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BMW가 2년 반이나 계속 연구하고 원인을 모른다는 거는 납득이 안 가고 왜냐하면 이 EGR에서 불이 난다는 거는 자동차 업계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많기 때문에 네.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EGR 튜브 같은 게 녹는다. 이게 닛산 캐시카이 사건 때도 환경부에다가 닛산 쪽에서 한 얘기고 해서 다 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의심했어야 되고 또 이 설계 변경도 2015년 말 16년 초에 EGR 벨과 EGR 튜브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네네. 그 설계 변경 전후를 비교해 보면 왜 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2018년 올해 4월에 환경부의 동일한 요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리콜하겠다고 하는 동일한 리콜을 환경부에다가 4월 달에 리콜하겠다고 BMW가 그때 리콜 계획서를 냈는데 그 서류를 보면 EGR 밸브가 열려서 고착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뜨거운 배기가스가 계속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화재 위험이 있는 거고 또 EGR 쿨러가 열 손상이 된다. 그러니까 식히지 못한 뜨거운 공기가 엔진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면 흡기 다기관이 되는 데서 이제 구멍이 뚫리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가 너무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데도 자기네들이 결론 못 냈다고 하는 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뭐 100보 1000보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4월에는 국토교통부 리콜도 같이 해야 되고 올해 4월엔 5만 대만 리콜했는데 요번엔 10만 6천 대거든요. 네. 4월에도 은폐한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있는 거죠. 축소한 게 아니냐. 네,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과연 EGR만 화재 원인이겠느냐.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BMW가 화재로 리콜한 이유를 보면 전기 배선, 그다음에 전기적 과부하 뭐 이런 다른 원인으로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축소 여부 이런 것도
경찰이 좀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EGR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배기가스 재순환 모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권용주 기자하고 함께 좀 이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린 기억을 좀 이렇게 찾으시면, 기억을 하시면,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계속 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은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님께서 이제 한 언론에서 근본 원인은 독일차 업계의 오만함과 정부의 무능함이다 이렇게 꼽으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은폐한 이유는 이 독일차 업계, 그러니까 BMW 오만함 그리고 한국 소비자를 소위 호갱으로 보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한 독일 업체들이 결함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서, 소송까지 끝까지 가자. 한국에서 네. 소송하면, 결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자. 이러한 한국 법제도를 악용하는 측면이 있고, 자동차 회사로서는 참 이렇게까지 하냐. 네. 이거는 한국 소비자들을, 좀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당국 담당자들이 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담당자도 이게 뻔히 화재가 발생할 거가 충분히 예견했는데 닛산 캐시카이 사건 때도 그렇게 화재가 난다고 닛산이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와서는, 우리 그 당시에 이거 화재가 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국토부도 그때 환경부 리콜할 때 그 내용을 나는 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담당자들이 숫자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분석의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자체 분석 능력을 키워서 독일 업체들이 그냥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다고 제출하는 서류 그냥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기기 때문에 네. 독일 업체들이 한국을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하종선 변호사께서는 독일 차와는 좀 악연이 있으세요. 지난 2016년 그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건 네. 국내 소송 대리인이시고 이제 올해 말에 판결을 앞두고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 임원 출신이라고 제가 또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전문 변호사신데 그러면 형사소송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어떤 그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근거는 되셨는데 이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까? 누군가의 책임이 밝혀진다면. 그럼요. 네. 결함 은폐에 대해서는 우리 법은 10년이 최고 10년 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강경한 조항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이제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잘 활용을 안 해서 이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거고 국토교통부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번 BMW 화재 사건은 2016년부터 알았던 문제고 계속 화재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은폐 여부가 좀 밝혀졌으면 하고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2015년 9월 말에 제가 소송을 제기해서 네.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이제 폭스바겐 아우디가 미국에서는 이제 배상해놓고 한국에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법이 다르다 그러는데 미국의 청정대기법 클린액트라는 거하고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하고는 이렇게 상대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미국 법을 모델로 해서 따온 거거든요. 네. 네, 자동차 교체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는데 이 환경부가 그러한 권한을 스스로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행사를 안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 업체들이 한국의 이 소비자들을 이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국자들이
그 서류만 받아가지고 그냥 통과하니까 위조된 서류 내도 모르고 네. 그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사님 맡고 계시니까 그런 정부에 대한 답답함, 무능함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들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BMW를 형사고발한 하종선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고요. 도대체 이 BMW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에쿠스 차량에서 불이 났고요. 뭐 인명사고까지 났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실시간 1위, 검색어 1위인 이 에쿠스 화재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사망사고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 화재가 생기면은 확산 속도가 초기에는 좀 느리지만은 그 다음에는 상당히 좀 빠르거든요. 네. 뭐 어떤 충격이나 이런 거 받았을 때는 사실 빠져나가는 것보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당황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자동차 화재가 위험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승용차니까 도어가 여러 개니까 열고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반 버스하고는 좀 틀립니다. 훨씬 더 낫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만 늦어도 사망사고까지 이르니까 좀 마음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다 이렇게 대피도 못하는 상황이었을지 참 안타까운데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확인이 드러난 것은 없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나는 경우는 추돌사고가 생긴 다음에 그 추돌로 인해서 화재로 확산되면은 추돌할 때 이 탑승자가 충격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탈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부상을 당하게 되면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것은 어떤 추돌에 의해서 이 화재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수석에 있는 한 분이 사망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치가 좀 늦었다는 것도 있고 또 화재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초기에 진화를 잘해야 되는데 이때는 바로 이제 소화기가 있느냐도 굉장히 크게 좌우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시겠지만은 일반 승용차 10대면 10대 이 소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것들이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좀 유야무야 없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비상 조치에 대한 것들도 배운 적도 없고 네. 또 소화기도 없고 그래서 인명 손실까지 생겼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자동차 안에 소화기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 보면 그만큼 네. 인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일반 뭐 비상용 하면은 유리개는 이제 비상 망치하고요. 네. 그다음에 소화기하고 또 외국에서는 이 선진국에서는 심지어는 실내에 야광 조끼도 비치돼 있습니다. 이거는 꺼내가지고 혹시 2차 사고 때 이 이동을 할 때 이 사망 사고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1년에 37명이나 사망을 하는 나라인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2차 사고 또 야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끼 입고 활동하면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예, 이런 안전 장비들이 많이 구상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게 전무하다는 겁니다. 네.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1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 2017년에 4,180명이니까 OECD의 3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 BMW 차량 화재, 에쿠스 차량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고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차량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 새로운 점검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1년에 5천 건 이상의 화재가 생기고 하루에 13건, 4건이거든요. 항상 주변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거에 네. 대한 조치를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이거 자체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제도적 기반이 좀 조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제 BMW 차량 이야기 좀 해보죠. 오늘 또 2차례나 화재가 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2대가 났는데 한 대는 2011년식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730 디젤 모델입니다. 네. 해당되는 모델이긴 하더라도 연식 자체가 리콜 범죄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하나는 320 디젤 모델인데 역시 이제 범죄에 들어갑니다. 리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011년식이 문제인데 지금 정황으로는 지금 BMW 2012년부터 이 리콜 대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가 있는 부품이 네. 똑같은 부품이
똑같은 유로5에 2009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3년치가 좀 빠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향후 지금 민간 조사단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 앞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이 리콜에 대한 부분들이 범주가 맞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면은 같은 부품이 똑같은 시스템인데 불구하고 네. 왜 2012년부터 적용을 했는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연히 한번 확인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 축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의구심 중에서 하나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고도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되면 면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된 이 BMW 732 LD 차량, 그러니까 이 7 시리즈 이 차량은 리콜 범주에 안 들어가 있었고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BMW에서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던 또 EGR을 쓰지 않은 차량이라고 하던데요. 그 부분도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2009년부터 들어간 거에 디젤 차량은 EGR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 모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인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화재가 생기는 요인은 분명히 EGR 쪽이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독일 이번에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왔다시피 하드웨어 지금 부품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소프트웨어. 네. 다시 말하면 EGR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자동차 ECU 프로그래밍이거든요. 프로그래밍 자체가 과도하게 두세 배 일을 시키면은 이 EGR 쿨러라든지 냉각 기능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과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 부분도 이번에 민간 조사단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스모킹건 우리가 말하면 핵심적인 단서 조항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기간을 단축시켜서 지금 10만 명에 대한 불안감 좀 해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서 제가 형사소송을 제기한 하종선 변호사하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 변호사께서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품으셨고, 이제 충분히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민간 조사, 향후 앞으로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믿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조사단은 잘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네. 항상 강조했던 국토부 안전연구원이 주로 이제 리콜 담당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강조한 대로 지금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EGR 자체는 대기환경 질소 산업을 저감 장치이기 때문에 환경부 소관이거든요. 네. 또 환경부의 국립환경연구소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재단, 환경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민간 조사단에 여러 명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기대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 구멍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4개월 전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리콜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리콜은 똑같은 부품인데 환경부에서는 보는 거는 배출가스만 본 거고 안전에 대한 것들은 보지 않은 거고요. 또 이번에 국토부에서는 안전만 보기 때문에 중간에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동차가 융합 제품으로 바뀌면서 시스템을 좀 융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낫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늦장 부린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번 사건 말고도 평상시에 자동차 문제가 생기면은 SNS상에서 반년이고 1년 동안 사고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도 정부는 안 움직이고 1년 후에 위원회 소집해서 느긋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동차를 운행을 하면서 문제 생기면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가 두세 건에 같은 일만 생기면은요. 미국의 NHTSA, 우리말로 도로교통안전청이라든지 EPA 같은 환경청이 움직여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여기다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제에다가 또 자동차 메이커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 구조. 이런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메이커가 결사적으로 해결을 노력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세 가지 법규가 조항이 아무것도 없고요. 정부도 늦장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 이 부분들은 이번 BMW 화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개선을 안 한다면은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국토부와 환경부가 좀 함께 공동 조사해야 되고 늦장 대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당기면은 지금 10개월 얘기했는데요. 네. 10만 명 불안한데 제가 보기에는 2개월, 3개월이면 분명히 나오는 게요. EGR에 대한 문제점 또 팩트가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 포인트만 잡아서 실험하는 방법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가스만 검사해봐도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환경부에 보고된 질소 산화물 저감량이 기록돼 있거든요. 네네. 그 기록된 오차만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슈 즉 프로그래밍을 손을 댔다라는 거 금방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조사를 통해서 결정적인 단서를 가져야지만 독일 본사에다가 제시를 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조사에 가장 필요한 건 BMW 협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정비업체 분들하고 저희도 인터뷰를 해봤지만 외제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정보조차도 동네 자동차 정비업체 분들과 그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 걱정은 BMW에서 과연 그런 정보라든지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할까? 아마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지금 형사소송까지 강제 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 변호사께서 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숨기면요. 네. 지사에다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사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분명히 그렇겠죠. 있습니다. 다른 메이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서 수입차 같은 거는 더더욱 정보가 불평형이 돼 있어서 정보를 못 얻습니다. 지침서도 얻기 힘들고 내부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전혀 알려주지 않거든요. 네. 물론 국내 메이커도 그런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관행들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개선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배상제 미국과 같이 수천억 원이나 수조 원을 이렇게 부담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한국형 이 징벌적 배상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메이커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기반 조성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수입사들 또 우리나라 국내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끝까지 가자 이런 말도 있고요. 소송을 네. 할 때는 대법원까지 몇 년 끌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법, 우리나라 법이 지지를 못 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비자에 대해서는 배려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당장 생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BMW 회사에 산업적인 페널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산업적인 부분들은 이미 유럽과 FTA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의 어떤 협약이 굉장히 상위법에 비해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고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고 또 제일 중요한 10만여 명의 BMW 소유자들한테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게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두 건이라는 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제도적 기반.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실제로 BMW가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손으로 꼽을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큰 목소리 우리가 내야 된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9414님께서 혜민 씨 모든 분야에 달인이 부재한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부디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활약하도록 개혁이 필요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혜민 씨라고 불러주신 것도 좋고요. 이 흐르는 음악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도.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좀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나 정부에서 함께 도와주는 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것을 취재해 보니까요. 시민단체와 정부의 그 협조가 굉장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구사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전문가들을 좀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좀
그 무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생략하고요. 저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 인사 좀 해주세요. 반갑다는 인사도 해주시고요. 또 오늘 BMW 관련해서 에쿠스 화조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대한민국 경제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이라면서요, 우리. 그러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보게 됐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이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알려주셔서 특히 그 해외 가서 네네. 어떻게 돈 쓰는지 일본 그 돈키호테 네네.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저 이번에 일본 가서 돈키호테 다녀왔어요. 아니 일본 취재 며칠 안 갔는데 방송 들어보는 저 한 3년 산 줄 알겠었는데 그 돈키호테 갔다 왔는데 네.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10만 원도 안 쓰고 거의 뭐 1,000만 원어치처럼 분량은 네. 가지고 나왔어요. 그 돈키호테의 장점 뭐냐면 직원에게 제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네. 그 경영자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직원과 맞아요. 지부에 나눠줌으로써 거기서부터 창의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과감하게 그 권한에 대한 이양을 해주고 직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주면 그런 창의성이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 돈키호테는 각 지역의 특징을 그 직원들이 반영을 해서 만들고 DP하고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 방송을 잘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텍스프리를 해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만 원 이상 쓰니까 텍스프리를 해주더라고요. 그 돈키호테 안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 여권에 붙여주던데 사실은 정말 얼마 영수증 많이 찍혔는데 곧작 10만 원 쓴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관세 뭐 면세점 이야기 할 게 없는데요. 또 우리 청취자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면세점 이용 관세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아주 핵심적인 몇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낭패 볼 일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면세점 이용 정말 뭐 여행 가기 전부터 많이 기다립니다. 여행을 가는 건지 면세점을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확한 구매 한도 그리고 면세 금액부터 좀 정리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네. 우선 이제 그 입국 시에 그 면세 한도가 미화로 600달러까지입니다. 600달러. 이건 이제 면세 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환율이 한 1,11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67만 원, 뭐 66, 7만 원 정도 하나로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면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600달러가 넘어가는 그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해외에서 예를 들면 숙박비, 뭐 식비, 뭐 항공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입니다. 물건을 살 때 그렇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은 600달러를 넘어서 소비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요 정도 안에서 해야 내가 면세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정 범위 안에서 주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600달러 외에 추가로 이 범위 안에 들어있지는 않은데 구매할 수 있는 게 허용되어 있는 게 주류에서는 한 병, 그 1인당 한 병, 주류 한 병인데 1리터 이하여야 되고 400달러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담배 한 보루. 그리고 향수는 60ml. 까지는 600달러와 별개로 구매를 면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600달러 합계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599달러 쓰고 그다음에 400달러짜리 주류를 사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왜 주류하고 담배는 왜 이렇게 해요? 향수랑? 이거는 이제 별도로 좀 기호품에서 일부 그리고 이게 대부분 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매겨져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혜택을 더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면세한도가 1인당 600달러면 네네.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면 면세한도는 1,200달러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만약에 부부가 갔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한 몸이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냉정하게 이제 1인당.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편이 600달러 썼으면은 나도 600달러. 남편이 900달러 썼다. 그러면은 나머지 300달러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구매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나눠서 잘했는데 뭔가 더 현금으로 뭘 구매하게 됐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미성년자 자녀들한테 들고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낭패를 보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5세 된 아동인데 주름 개선 화장품. 네. 뭐 미백 화장품 이런 거를 얘가 필요해서 샀어요.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안 통합니다. 네. 그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서 그 아이 몫으로 또 추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주류, 담배 이런 거 안 되고요. 절대 안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국내 면세점하고 해외 면세점하고 이 제한 금액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자, 600달러는 우리가 면세 한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매겨지는 이제 세금을 면세해 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구매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내 면세점이나 우리가 출국장 나가면 한국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출국장 면세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매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매 한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3,000달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3,000달러를 기록하셨던 분들은 그래 3,000달러까지는 해외 나가서도 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면세 한도,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도와 구매를 할 수 있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금액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러면 대표님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범위가 3,000달러까지인 거고요. 그렇죠. 네. 해외 아까 말씀하신 면세 한도 일단 600달러는 면세되는 그 금액. 그 총액이 600달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면세 한도가 600달러를 넘기는 경우는 정말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명품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뭐 화장품 같은 걸 큰맘 먹고 평생에 50년 만에 하나 샀다.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초과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따 계산하는 방법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거의 40년 다 사는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저는 넘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작가가 바로 가방 하나 사면 넘어간다고 지금 제보를 해주셨네요. 가방, 시계, 뭐 카메라, 노트북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면 바로 넘어갈 수가 있죠. 네. 아까 전에 구매 한도를 이제 잘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구매 한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면세점 가서 할 때는 구매 한도가 없습니다. 많이 사가면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구매해 가면은 국내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과 이제 그 출국장의 면세점을 이용할 때 구매 한도를 정해놓은 건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설명이 이제 한국말로 하고 그러니까 약간 과소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정 정도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세 한도를 정해준 거는 외국에서 너무 많은 소비를 한꺼번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무슨 경제 선생님 같아요.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규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무리 세금을 내가 수천만금을 내도 절대로 반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총포. 도검류, 뭐 위조품, 멸종 위기, 뭐 동식물 같은 거 이런 거 절대로 반입할 수가 없고요. 반입 금지돼 있고 그 다음에 검역 대상인 경우가 있어요. 뭐 고기, 육포, 소세지, 햄, 치즈 이런 거 앞에 이렇게 크게 공항 가면은 그림이랑 해서 막 붙여놓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과 관계없이 반입 금지 물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헷갈리시는 게 한약재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이런 분 어르신들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약재를 사는데 그것도 검역 대상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한약재 같은 경우는 보통 40kg까지는 면세 범위 안에 구매할 수 있도록 그건 키로로 하는군요. 돈이 아니라.
아니 금액은 전체적으로 600달러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킬로수까지 정해져 있고요. 네. 이래서 이 세금 때문에 그 대한항공 가족 분들께서 그 세금 안 내고 물건들 들여오셨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좀 고가의 뭐 몇 가지 이제 하실 일이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랑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르실 테니까. 네. 그러면 뭐 세금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좀 준비해왔는데 들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가방을 사셨는데 가방이 이제 일반 가방과 고급 가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일반이고 어떤 게 고급일까 궁금하시잖아요. 185만 2천 원이 넘으면 고급 가방이고요. 그 이하는 일반 가방입니다. 아니 18만 원 아니고 185만 2천 원. 네, 185만 원 넘으면 고급 가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85만 2천 원까지는 일반 가방으로 해서 이제 6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일반 그 세율 20%가 적용이 돼요. 20%. 네. 그리고 초과한 고급 가방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하게 돼요. 세금을.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내가 285만 2천 원짜리 가방을 샀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초과한 거잖아요. 그 일반 가방에서 고급 가방으로 100만 원 초과했다. 그러면 185만 2천 원까지는 20%.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7만 400원이에요. 그게 세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초과한 100만 원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에 50%니까. 그래서 285만 2천 원짜리 가방을 사시면 세금이 87만 400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신고 안 하고 들어와서 걸리는 경우.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자수하는 경우. 얘 또 이제 갈립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아는 사람도 그 이제 가방을 사서 메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었던 가방이냐. 근데 그렇게 해서 걸리면 아니면 자진 신고를 하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이게 차이가 2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자진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30%까지 자진 신고하면 세금의 30% 그런데 최대 금액이 15만 원까지 그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계산한 것처럼 87만 400원이 세금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진 신고했다 그러면 30%가 26만 1,100원인데 26만 1,120원인데 그런데 15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니까 내가 낸 세금은 87만 400원에서 15만 원 빼니까 62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자진 신고를 안 해서 걸렸다. 그러면은 40%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의 40%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 또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60%까지 부과가 돼요. 그렇군요. 상습적이면 상습범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거의 12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신고 안 하고 적발됐다 그러면 12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자진 신고했다 그러면은 한 60여만 원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자기가 초과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저도 돈키호테에서 샀는데 뭐 아이들 젤리 무슨 명란 마요네즈 뭐 양고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샀는데 포장을 해서 이거를 일본에서 뜯으면 소비세가 더해진다. 뭐 이렇게 있고 절대 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렁크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비싼 것도 아닌데 비닐봉지니까 너무 이제 범위가 넘어서 이거 뜯으면 안 될까? 그러고서는 막 이제 찾아봤는데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 뜯었어요. 상습적으로 고액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들여오는 분 아니면 일일이 다 가방을 뒤져서 이거를 확인하지는 않고요. 또 약간의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600달러까지는 면세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넘었어요. 어떻게 딱 맞춰서 600달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디까지 면세해 주냐면 세금으로 한 10,000원. 그러니까 물건값으로 하면은 한 5만 원 정도, 한 20% 정도가 세금이라고 쳤을 때 그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5, 6만 원 정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뭐 이렇게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면세를 허용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융통성이 있고 또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일반 시민들이고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고액을 계속 들여오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뭐 다 그걸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썼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지는 않아서 그냥 통과가 되는데 보통은 반복적으로 해외에서 고액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또 공항을 계속 드나들면서 물품 구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이 사용한다기보다는 그거를 재판매
목적이 있다든가 어떤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다. 네. 이때 굉장히 철저하게 거의 공항 쪽에 명단이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다 뒤지게 되죠. 짐을 확인하고. 즐겁게 여행 갔는데 이렇게 세금 폭탄 맞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요. 여러분. 저희가 세관신고서 이거 참 복잡한 거 쉽게 쓰는 법 좀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네, 그러게요. 이거는 저희가 다음번에 다음 시간에 좀 승객 옆에 승객과 컨닝 안 해도 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세청 콜센터가 국번 없이 125번입니다. 125번. 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거기다 확인하셔서 체크를 미리 해보시고 가시면 아마 이렇게 크게 낭패 볼 일은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네. 오늘 면세점 이용 방법 생생하게 돈 쓰는 법에서 조유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로 저 반갑다고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쭉 제 목소리 들으실 거예요. 내일 저는 다시 올게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